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정신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정신과 치료 중 의사가 환자들에게 꼭 설명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밤낮이 바뀌지 않을 것, 방 안에서 혼자 고민하지 말 것,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 않기, 나빠진 일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않기입니다. 첫 번째, 이 밤낮이 바뀌지 않을 것. 바깥 공기는 차갑지만 햇빛은 매우 강렬한 요즘입니다. 낮에 충분히 햇빛을 쬐어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구촌에서 일어났던 개벽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의 나이가 기존 추정보다 적어도 1억 년 이상 더 오래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대의 프란시스 님모 교수가 이끈 국제공동연구진은 달이 약 45억 1천만 년 전에 생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43억 5천만 년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로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달 생성의 역사와 초기 행성 형성 이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달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천문학자들의 오랜 연구 주제이며 지금까지 거대 충돌설이 가장 유력한 가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초기 지구가 화성 크기의 원시 행성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파편들이 뭉쳐져 달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충돌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를 두고는 다양한 가설이 존재해 왔습니다. 연구팀은 달의 나이를 추정하기 위해 달 표면에서 가져온 암석과 먼지 속에 포함된 지르콘 조각의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지르콘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어 연대 측정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이 지르콘 조각들이 약 43억 5천만 년 전 생성된 것으로 나타나 달의 나이를 이 시점으로 추정했으나 이번 연구는 이를 수정했습니다. 님모 교수팀은 달 표면이 과거에 2차례에 걸쳐 마그마 상태를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초기 충돌로 형성된 달은 거대한 마그마 바다 상태였으며 이 마그마가 한 차례 식어 암석이 되었으나 약 43억 5천만 년 전 조석 가열로 인해 표면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암석이 녹아 재육룡됐다는 것입니다. 조석 가열은 달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 마찰열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 과정이 달의 표면을 다시 마그마 상태로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연구는 달의 생성 시기가 약 44억 3천만 년에서 45억 1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달의 나이가 기존 추정보다 8천만 년에서 1억 6천만 년 더 오래됐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달 표면에서 발생했던 충돌 자국이 재육룡 과정에서 지워졌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며 이는 달 표면의 초기 충돌 흔적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님모 교수는 이번 연구가 지구형 행성 형성 이론과 잘 맞아떨어진다며 달의 나이와 진화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술이 한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조광현 교수 연구팀은 대장암 세포를 죽이지 않고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원천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의 12월 11일 온라인판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암 치료는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이는 정상세포의 손상을 유발하거나 암세포의 내성으로 인해 암이 재발할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번 연구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변화시키는 암가역 치료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가역 치료의 핵심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제어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팀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때 정상적인 분화 궤적을 역행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해 가상 환경에서 정상세포의 분화 궤적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통해 정상세포로의 복귀를 유도하는 마스터 분자 스위치를 찾아냈습니다. 마스터 분자 스위치는 암세포가 분화 궤적을 역행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조절 인자입니다. 실험 결과 대장암 세포에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가역화하는 치료 기전을 체계적으로 발굴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됩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은
암세포 유전자 네트워크의 디지털 트윈을 제작해 체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다양한 암종에 적용 가능한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성과는 조광현 교수의 바이오 벤처 기업 바이오리버트를 통해 실제 암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는 암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기업의 약 30%가량이 정년 후에도 근로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년 폐지와 재고용 제도의 확산에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12월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4년 고령자 고용 상황에 따르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의 비율은 31.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조사는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직원 21명 이상인 약 23만 7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약 7만 5,600개의 기업이 70세 이상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근로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업에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관련 비율이 30%를 넘은 사례로 고령 근로자의 고용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기업이 정년을 맞이한 사원을 재고용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거나 아예 정년제를 폐지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대표적 대기업인 도요타는 지난 8월부터 계속 고용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1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70세까지 고용 가능한 기업 비율이 25.5%에 그친 반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는 32.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신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과 숙련 기술 전수를 통해 고령자 고용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65세로 설정된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의 도쿠라 마사카츠 회장은 지난 5월 이러한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고령자 고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의욕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가 고령화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근로자를 중요한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미그 29와 수호이 27 같은 4세대 전투기를 제공할 가능성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세뮤얼 퍼파로의 발언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퍼파로 사령관은 12월 7일 캘리포니아주 로널드 레이건 기념 도서관에서 열린 안보 회의에서 양측이 이미 일부 합의를 이룬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에게 군사 협력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포탄, 중화기,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하면서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전투기 공급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미그 29와 수호이 27 전투기를 받게 된다면 공군 전력의 질적 향상이 예상됩니다. 이 기체들은 러시아 기준으로는 최신형이 아니지만 현재 북한이 보유한 노후한 미그 17, 미그 19, 미그 21 등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북 공군력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와 함께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R-77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북한 공군의 항공전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R-77은 표적 추적 기능과 높은 기동성을 갖춰 미국 AIM-120 미사일과 유사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무장과 함께 러시아가 유지, 보수 및 성능 개량을 지원한다면 북한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확보한 전력을 평양 상공 방어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미연합군의 대량 응징 보복 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유사시 한미 항공기와 무인기를 요격하고 순항 미사일을 차단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향후 관련 동향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1993년 영화 쥬라기 공원을 보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했던 사람들은 이제 몇 년 뒤 현실 세계에서 멸종동물이 부활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이끄는 기업은 미국의 바이오 기업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 회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털 매머드, 도도새, 태즈메니아 호랑이 등 멸종된 동물을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콜로설은 지금까지 약 2억 3,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반지의 제왕의 영화 감독 피터 잭슨과 같은 유명 인사들도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콜로설의 벤 램 최고 경영자는 2028년까지 털 매머드를 부활시키는데 매우 큰 자신이 있다며 우리는 멸종동물을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멸종동물을 부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멸종된 동물의 친척종이 현존하거나 DNA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멸종동물을 되살리는 직업은 종의 보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멸종된 동물을 되살려 과거의 죄를 씻는 의미도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특히 멸종동물이 해당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경우 이를 다시 자연에 복귀시킴으로써 생태계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로설은 현재 60개 이상의 털 매머드 유전체를 확보했으며 2028년까지 털 매머드 새끼를 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베리아 등지에서 발견된 매머드 사체에서 오래된 유전체를 채취한 뒤 매머드와 DNA 구성이 99.6% 일치하는 아시아 코끼리의 줄기세포에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 가위를 이용해 매머드 유전자를 삽입하고 결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유전자가 매머드를 매머드답게 만드는지를 연구해 적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털 매머드 유전자를 가진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한 후 약 22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치면 첫 번째 매머드가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콜로설의 이러한 프로젝트는 생물 보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며 멸종된 동물의 복원이 생태계와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고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의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며 이번에는 단순한 수사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멕시코와 캐나다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저스틴 트리도 총리를 주지사라고 지칭하며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2월 22일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며 운하의 전략적 중요성과 그린란드의 자원 및 군사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파나마 운하를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고 부르며 통제권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로 켄 하우리를 지명하며 그린란드는 전략적 안보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전 세계 해상 무역의 6%를 차지하며 미국 항구를 오가는 선박의 73%가 이곳을 이용하고 있어 미국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며 미국 내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희귀금속과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북극 항로와 관련한 군사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했으며 이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후 같은 시도를 했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과 정책은 팽창주의와 식민주의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부동산 개발자로서의 본능을 세계 무대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의 발언이 국제사회의 경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나마와 덴마크는 트럼프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가 국민의 독점적 재산임을 강조하며 단 1제곱미터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고 무태에게 대 그린란드 총리 역시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매물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과 행동이 국제정세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4년 과학 및 기술계를 관통한 주요 이슈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각국의 주요 과학 및 사전 출판 기관에 의해 선정되었습니다. 뉴사이언티스트가 발표한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지난해를 대표하는 단어 중 가장 눈길을 끈 단어는 스템브리오였습니다. 이는 줄기세포와 배아의 합성어로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인간 배아를 뜻합니다. 199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돼 전 세계 학계에서 따르는 규칙인 14일 규칙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정자와 난자를 이용해 만든 인간 배아를 배양해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수정 후 14일까지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14일 규칙의 윤리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배아 연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스템브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템브리오는 2024년 올해 과학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또 다른 선정 단어는 히트돔입니다. 이는 뜨거운 고기압 기단이 특정 지역에 머물며 차가운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고온을 유지하는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올해 남부 유럽과 미국, 한국의 폭염도 히트돔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웨이비클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진 입자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뉴사이언티스트가 설정한 올해의 단어로 꼽혔습니다. 양자역학의 중심 개념 중 하나로 물질의 입자와 파동성을 동시에 고려한 표현입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빛 이론과 함께 물리학계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올해의 단어로 브레인롯을 선정했습니다. 뇌 썩음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 SNS와 같은 플랫폼에서 의미 없는 쇼폼 콘텐츠를 과잉 소비하며 정신적 피로와 사고력 저하를 경험하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이 단어가 현대 사회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 습관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맥커리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NCT피케이션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어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질을 떨어뜨리며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을 풍자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검색 포털, SNS 등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광고와 스팸, 가짜뉴스가 범람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들 단어는 올해 과학기술의 주요 이슈뿐 아니라 현대사회와 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며 앞으로의 논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공지능의 환각 현상이 과학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12월 23일 보도했습니다. AI가 암 치료, 신약 개발, 의료기기 설계 등에서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제시하며 과학적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에이미 맥거번 미국 연방 AI 연구소장은 환각 현상이 단순한 문제점이 아니라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창구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은 예감과 추정을 통해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AI의 환각 현상이 바로 이런 창의적 과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는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과학자들이 AI에게 특정 주제를 가공하도록 명령하면 때로는 기존의 틀을 넘어선 결과를 제시하며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 워싱턴대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는 단백질 구조 연구로 작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으며 그는 AI의 창의적 상상력이 단백질 연구와 신약 개발에 혁신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AI 덕분에 100건 이상의 특허를 확보했고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단백질 1000만 종을 만들어냈다며 이 중 일부는 암과 바이러스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칼테크대 연구팀은 AI의 환각 현상을 활용해 요로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카테테르를 설계했습니다. AI가 제시한 수많은 설계 중에서 내부에 톱니 모양 돌기가 있는 형태를 채택, 박테리아가 방광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곧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AI가 과학 발전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딥마인드의 수시미트 콜리 과학 책임자는 AI가 생명의 신비를 풀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며 인류 건강과 수명 연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이커 교수 역시 AI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효율적인 공장과 단백질 개발을 통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환각 현상이 단순한 결함을 넘어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과 혁신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AI 기술이 과학과 의료 분야에서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보여줍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2024년 5월 일본에서 약 4,5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부정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DMM 비트코인에서 벌어졌으며 일본 경찰청과 경시청은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집단인 라자루스의 일부 조직인 트레이터를 지목했습니다. 이는 북한 해커들이 일본 내에서 최초로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해킹 과정은 정교하게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레이터는 DMM 비트코인과 관련된 업체의 직원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해커들은 헤드헌터로 위장해 접근한 뒤 채용 시험용 인터넷 주소를 보내 멀웨어를 직원의 컴퓨터에 심었습니다. 이 악성 소프트웨어는 이후 DMM 비트코인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5월 중순 이후 해커들은 거래 금액과 송금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482억엔 상당의 비트코인을 절취했습니다. 사건의 여파는 일본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DMM 비트코인은 사건 직후 서비스 제한 조치를 취했으나 피해 복구와 신뢰 회복이 어려워지자 결국 12월 2일 폐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미국 국방부 및 연방수사국과 협력하여 사건의 배후를 밝혀냈지만 구체적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 해커 집단의 가상화폐 탈취 활동이 점점 정교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2017년부터 23년까지 북한이 약 30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절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는 2024년에만 북한의 해커들이 47건의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약 13억 4천만 달러를 빼돌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내에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규모 가상화폐 유출 사건 중에서도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2018년 코인체크 사건에서 약 5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이후 일본의 가상화폐 보안 시스템은 개선되었으나 이번 사건은 여전히 보안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흰머리 수리를 미국의 국조로 공식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흰머리 수리가 미국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지 248년 만에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흰머리 수리는 1782년 대륙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국장에 등장한 이래 달러 지폐, 군복, 대통령 깃발 등 다양한 곳에서 미국의 상징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국조로 인정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의 주역은 평생 흰머리 수리에 열정을 바쳐온 독수리 덕후 프레스턴 쿡 씨입니다. 현재 78세인 그는 이 법안을 직접 작성하고 의원들을 설득하여 지난해 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쿡 씨는 이 법안은 역사의 실수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쿡 씨는 2010년 자신의 독수리 관련 책을 준비하면서 흰머리 수리가 국조로 지정됐다는 공식 문건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흰머리 수리를 국조로 지정한다는 법안을 작성한 뒤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의회의 조사 결과 흰머리 수리가 공식 국조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었고 지난해 7월 상원과 12월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며 최종적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흰머리 수리는 미국의 상징성을 넘어 자연 보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972년 살충제 금지 등 연방 차원의 보호 정책 덕분에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2007년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2020년 기준 미국 내 흰머리 수리 개체수는 약 31만 6천 마리에 이르며 이는 10년 전보다 4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 국립독수리센터는 흰머리 수리의 개체수 증가와 이번 국조 지정을 두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구글이 105개의 큐비트를 갖춘 윌로우 칩을 탑재한 양자 컴퓨터로 복잡한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했다는 발표 이후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양자 컴퓨팅 기술이 금융시장과 가상화폐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월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 양자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 양자 해킹으로 인해 가상화폐를 비롯한 금융시장에서 최대 3조 달러에 이르는 손실과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탈취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거래 확인에 약 10분이 소요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이 시간을 단축해 몇 분 만에 거래를 탈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아서 허먼 수석 연구원은 누군가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표적으로 삼으면 이는 곧 시한폭탄이 터진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양자 컴퓨팅이 기존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RSA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양자 컴퓨터의 강력한 연산 능력에 의해 해독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양자 컴퓨터가 이 알고리즘을 깨려면 약 400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하며 이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 또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발란체의 창립자 에민 귄 실러는 미래의 양자 컴퓨터로 인한 가상화폐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며 지금 당장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구글의 발표는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며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가상화폐와 금융 시스템이 양자 컴퓨팅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4년 12월 24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을 열며 2025년 가톨릭 희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교황은 휠체어를 타고 성문으로 이동해 문을 몇 차례 두드렸고 성문이 열리며 바티칸 시국 전역에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린 뒤 교황은 성문의 문턱을 넘어 대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탄 전야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교황에 이어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어린이와 신자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성문을 통과하며 희년을 축하했습니다. 가톨릭의 희년은 신자들에게 특별한 영적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로 교황이 성문을 여닫는 예식으로 시작과 끝을 알립니다. 2026년 1월 6일까지 진행되는 희년 기간 동안 순례자들은 성문을 통과하며 죄에 따른 잠벌을 면제받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희년의 모토는 희망의 순례자들로
교황은 이를 통해 신자들에게 평화와 용서를 강조하며 우리 여정은 평화의 증인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티칸은 희년 기간 동안 매일 약 10만 명의 순례자가 성문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시는 희년을 맞아 약 3,200만 명의 순례객과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며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등 여러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공사 지연으로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년은 25주년 주기로 열리는 정기 희년과 비정기 특별 희년이 있습니다. 이번 2025년 희년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선포한 2000년 대희년 이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 희년입니다. 희년의 기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통에서 유래했으며 1300년 보니파시오 8세 교황이 처음 선포한 이후 현재의 형태로 정착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희년 메시지를 통해 국제사회의 가난한 나라의 부채 탕감과 사형제 폐지를 요청하며 희년이 가진 용서와 해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도 2000년 대희년을 맞아 세계 주요 채권국에 대해 최빈국들이 진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그의 호소는 큰 반향을 일으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300억 달러, 약 186조 원 상당의 빚을 탕감받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러시아가 크리스마스인 2024년 12월 25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공격에 70개 이상의 미사일과 100개 이상의 공격용 드론이 동원되었으며 이 중 미사일 약 50발과 드론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의해 요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크리스마스를 고의로 공격 시점으로 선택했다며 이보다 더 비인도적인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 헤르만 갈루센코는 러시아의 대규모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인해 전력 공급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번 공격이 13번째 대규모 에너지 시설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부 하르키우의 올레후 신이 후보우 주지사에 따르면 약 5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전기와 난방, 물 없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 이바노 프란키우스크와 중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등에서도 난방 공급이 중단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번 공격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행위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겨울 동안 난방과 전기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우크라이나의 전력망 안전을 위협하려는 시도라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승리할 때까지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수백 년간 러시아 지배를 받았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교회가 사용하는 율리우스력에 따라 매년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러시아 정권을 지지하는 정교회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지난 7월 성탄절을 세계 표준인 그레고리력에 따른 12월 25일로 바꿨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답게 무역 전쟁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1930년 대공황 당시 미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최대 60%까지 높이는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전략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산 제품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상대국들이 맞대응하며 관세를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이 촉발되었고 대공황은 1930년대 후반까지 장기화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대공황 이후에도 양차 세계대전과 냉전 기간 동안 패권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은 석유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제 전쟁을 벌였습니다. 소련이 석유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여 경제를 유지하자 미국은 석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을 유도하고 자국산 석유 공급을 늘리면서 국제 석유 가격이 폭락했고 이는 소련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소련은 1991년 해체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한 중국은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를 빠르게 키우며 미국 패권에 대한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2007년부터 10년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45.3%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두 나라는 무역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세계는 무차별 고율 관세 부과를 선언한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무역 전쟁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캐나다는 원자재 수출세 부과를 검토하며 대응책을 모색 중이고 유럽연합은 새로운 교역 상대로 남미 등을 탐색하면서 보복 관세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무역 전쟁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국 순위 8위로 트럼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주고받는 협상 전략을 통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중국이나 유럽처럼 강력한 대응 수단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치밀한 대응 전략을 하루빨리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항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구 자기장 지도의 최신판이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과 영국 지질조사국은 12월 17일 새 세계 자기 모델을 발표하며 최근 5년간 자북극이 캐나다 북부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지구 외핵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진 액체 철과 니켈이 회전하고 대류하며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시베리아 지하에서 대류 현상이 활발해진 결과 자북극이 시베리아 쪽으로 연간 약 50km 이동하다 최근에는 35km로 이동 속도가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1500년대부터 캐나다 주변에 머물던 자북의 움직임과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과학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 지도를 통해 블랙아웃 지역의 변화도 반영되었습니다. 블랙아웃 지역은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으로 극지방과 가까운 고위도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 변화는 항공 및 선박 항법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 세계 군용기, 민간 항공기, 선박, 위성 항법 시스템에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항공과 해상교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위도 공항의 활주로 이름도 자주 변경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에 따라 공항 활주로는 나침판의 방위 활주로 번호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국제공항은 2009년에 활주로 번호를 변경했으며 2033년에는 또다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고해상도 세계 자기 모델은 기존의 표준 공간 해상도 3,300km보다 훨씬 세밀한 300km 해상도를 제공하여 10배의 정밀한 지도로 항법 기술을 더욱 정밀하게 지원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새 지도와 데이터가 스마트폰 및 GPS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서비스 제공업체가 필요한 수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자기장의 역전 현상이 천천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을 보고 싶다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를 구독해주세요.